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 사업 완료 소식에 전 세계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4조 8천억 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5천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고, 여객 수송 능력이 기존 8위에서 단숨에 세계 3위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화물 처리 능력이 630만 톤으로 확대되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이제 두바이와 홍콩만이 인천공항 앞에 있을 뿐입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의 핵심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최첨단 기술인 스마트 패스 시스템과 CTX-ray 등을 도입해 전 세계 공항들이 벤치마킹하는 미래형 공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제3터미널과 제5활주로 확충으로 여객 1억 3,600만 명, 화물 1,000만 톤 처리가 가능한 초대형 공항으로 발전할 계획을 세우며 세계 최고 공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영국의 한 금융 전문가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최고의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소피아 에든버러입니다. 런던에서 항공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금융인이에요. 나이는 35살이고 옥스포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LSE에서 금융학 석사를 마친 후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줄곧 항공산업만을 연구해 왔었어요.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의 공항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는 제가 회사 내 최고 전문가로 불리고 있어요. 2024년 초여름 아시아 출장이 잡혔을 때는 사실 많이 걱정했었어요. 특히 한국은 처음 가보는 나라였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큰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런던의 화려한 금융가에서 근무하며 저는 늘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출장 전날 밤, 저는 평소처럼 메이페어의 제 아파트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본 인천공항 관련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4단계 확장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 중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아시아의 과한 개발 열풍 정도로만 여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그래왔듯이 히드로 공항 제1터미널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라운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히드로 공항의 전경은 언제 봐도 인상적이었죠.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공항은 저에게 영국의 자존심 그 자체였어요. 평소처럼 라운지에서 얼그레이티를 마시며 공항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문득 제가 얼마나 히드로 공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었죠. 출발 전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본사에서 급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아시아 공항들의 경쟁력을 더 자세히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특히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이 유럽 공항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설마 히드로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우리는 유럽 최대 규모였고 연간 7,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항이었으니까요. 비즈니스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태블릿으로 히드로 공항의 최신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연간 476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 5개의 터미널, 유럽을 연결하는 800개가 넘는 항공편. 이런 숫자들을 보며 저는 과연 아시아의 어떤 공항이 이런 규모를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주로 히드로 공항과 다른 유럽 공항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 샤를드골, 스키폴 공항. 유럽의 주요 공항들은 모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거든요. 반면 인천공항은 고작 20년 조금 넘은 신생 공항이었죠. 저는 그때 경험과 노하우는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영국 항공산업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해온 항공산업, 영국 항공의 설립, 히드로 공항의 성장. 이런 역사적 깊이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아시아의 신생 공항들이 첨단 시설을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히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었어요.
한국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승무원이 창문을 열어두라고 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처음 본 인천공항의 전경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었죠. 히드로의 실용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에 익숙했던 저에게 멀리서 보이는 인천공항의 미래지향적인 외관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착륙을 준비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었어요. 회사에서 10년간 일하면서 본 아시아의 성장세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분석 보고서로 직접 작성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인프라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활주로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곧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될 거란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가진 영국 스탠다드라는 잣대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출장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었죠. 그리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마치 미래에서 본 듯한 거대한 유리 외벽을 가진 건물이었죠. 히드로 공항의 전통적인 붉은 벽돌 건물들만 보다가 이런 광경을 마주하니 솔직히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놀라웠어요. 저는 이런 게 정말 공항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제가 알던 공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히드로에서는 항상 보던 지저분한 에어브리지도 오래된 벽지와 카펫도 없었죠. 대신 마치 우주선 안을 걷는 것 같은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곡선형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입국 심사장에 도착해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히드로에서는 항상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했던 입국 심사가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먼저 입국 심사장이 너무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히드로에서는 늘 시끄럽고 복잡했는데 말이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바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어요. 생체 인식으로 여권 심사가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었죠. 히드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더구나 심사 공간이 너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내내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본 공항의 내부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히드로에서는 자주 보던 긴 대기줄도 없었고 짐을 찾는 공간도 훨씬 정돈되어 있었죠.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수화물 수취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히드로에서는 어느 벨트에서 짐이 나올지 헷갈리고 수화물 분실이나 지연이 일상다반사였는데 이곳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화물 벨트 위의 대형 전광판에는 항공편별로 짐이 나오는 순서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벨트마다 안내 직원들이 질서 있게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화물 카트가 놓인 공간부터 벨트 주변까지 동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였죠. 히드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CT 엑스레이라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히드로에서는 아직도 가방을 열어 일일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3D 이미지로 한 번에 검사가 끝나버렸어요. 검사관들의 태도도 무척 친절했죠. 히드로의 세관 직원들이 가끔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도착 로비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천장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미디어월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보여주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로봇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곧 알게 됐어요. 히드로에서는 아직도 안내 데스크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로봇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히드로에서는 아직도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키오스크 하나로 모든 안내가 가능했죠. 심지어 제가 필요한 정보를 영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언어로 한 번에 제공해 주더라고요. 교통편부터 주변 호텔 정보까지, 심지어는 실시간 환율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잠시 화장실을 들렀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히드로의 화장실은 자주 청소를 하지만 늘 북적이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화장실 같았어요. 심지어 각 화장실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이 적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화장실 내부도 너무 깨끗했고 심지어 샤워실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도착층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죠. 히드로에서는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고 느린데 말이에요.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의 디자인도 세련됐고 음료 가격도 일반 공항에 비해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비즈니스맨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나리타도 좋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10년 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도쿄에서 20년 넘게 항공 관련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완전히 감탄한다고 말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됐어요. 잠시 후 공항 관계자와의 미팅이 있어서 이동하는 길에 아트포트라는 공간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본 디지털 아트와 전통 예술의 조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히드로의 단조로운 통로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키네틱 아트였는데 승객들의 움직임에 반응해서 작품이 변화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영국식이 최고라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공항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공항 투어를 했는데요. 새로 생긴 전망대에서 시작됐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전망대 벽면에는 4단계 확장 사업에 대한 대형 인포그래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총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제사활주로와 계류장 75개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1억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투어 가이드는 이제 인천공항이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초대형 공항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전망대에서는 신설되는 제사활주로 공사 현장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3,750m 길이의 활주로라고 하는데 어380 같은 초대형 항공기도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운항 횟수도 90회에서 107회로 늘어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히드로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아직도 제3활주로 건설을 논의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전시관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관제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도 봤어요. CCTV 영상과 운항 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AR 기반 스마트 계류장 관제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항공기 이동 경로를 AI가 분석하고 경로 이탈도 자동으로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화물 처리 시설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500만 톤이던 처리 능력이 630만 톤으로 늘어난다는데 특히 놀라웠던 건 이곳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을 처리한다는 거였어요.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금융인의 관점에서 이 공항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체험존도 있었어요. 3D CT 엑스레이 검색대를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놓은 전시물이었는데 액체류나 노트북을 따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통합 판독실에서는 3D 이미지로 수화물을 빠르게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출장 다니면서 겪었던 불편함이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시관 한쪽에서는 J터미널 확장 모형을 볼 수 있었어요. 출발 게이트 공간이 600m나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긴 거리를 걱정하는 승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도 준비한다고 해요.
무인 안내기는 키가 다른 승객들을 배려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예술과 기술의 조화였어요. 키네틱 조형물이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공항 곳곳에 설치된다고 해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항의 실시간 운영 데이터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작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전시된 미래 계획도 봤어요. 앞으로 제3터미널과 제5활주로까지 만들어서 여객 1억 3,600만 명, 화물 1,000만 톤을 처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해요. 이건 제가 알던 어떤 공항의 규모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이 시간에 투어가 끝나고 저는 공항 카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노트북을 펴고 런던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보고서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유럽 중심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투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히드로가 인천공항을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된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전된 공항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날 본 것들은 제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귀국 비행편까지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왕 시간이 있는 김에 출국장에서 여유롭게 인천공항을 더 경험해보고 싶었죠. 먼저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히드로에서는 항상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잘 배치되어 있어서 승객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 수화물 위탁도 셀프로 할 수 있더라고요.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길에 본 면세구역은 제가 알던 면세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평소 히드로 공항의 면세점은 그저 비싼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곳은 마치 최고급 백화점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화장품과 전자제품 매장은 규모나 디자인이 놀라웠죠. 면세점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 온 손님이라도 불편함 없이 쇼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있었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쇼핑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는데 이곳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새로 도입된 3D CT 엑스레이 덕분에 노트북이나 화장품을 일일이 꺼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히드로에서는 매번 가방을 열고 이것저것 꺼내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었는데 이곳에서는 가방을 그대로 올려놓기만 하면 됐어요. 출국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면세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었는데 비행기 탑승 시간에 맞춰서 구매한 물건을 게이트 근처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히드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면세점 내의 한국문화체험관이었어요. 한복을 입어보거나 전통차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전통차를 한 잔 마셔봤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탑승구로 이동하면서 푸드코트에 들렀는데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히드로의 비싸고 맛없는 공항식과는 달리 이곳은 다양한 한식부터 세계 각국의 음식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거든요. 특히 실시간으로 메뉴와 대기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안내판이 매우 편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외국인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은 독일의 항공 컨설턴트셨는데 인천공항은 이제 세계 공항들의 롤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보안 검색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찬하셨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와서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컬처거리라는 곳을 지나게 됐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기술과 전통 예술의 조화였어요. 전통 민화가 디지털 아트로 재탄생한 작품 앞에서는 많은 승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게이트 주변의 편의시설이었어요. 모든 좌석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좌석에는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 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탑승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국장을 둘러봤어요. 24시간 동안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처음에 가졌던 유럽 중심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인천공항은 더 이상 아시아의 허브공항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미 글로벌 공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보고서를 쓰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출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꼭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우리 히드로 공항도 언젠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와 아시아 지역 공항 인프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냉철한 금융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었죠.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선 아시아 주요 공항들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어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8천만 명, 두바이 공항은 1억 명 정도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으로 1억 6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이 확장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주목한 건 지리적 이점이었어요. 인천공항은 비행시간 3시간 반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1개나 있더라고요. 이는 어떤 유럽 공항도 가질 수 없는 강점이었죠. 런던에서는 같은 반경 내에 그저 유럽 도시들밖에 없는데 인천에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거대 도시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었어요. 화물 분야의 성장성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50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증가하는 화물 처리 능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반도체 물류였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의 수출 관문이라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였거든요. 런던의 동료들과 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흥미로운 토론을 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도 하나씩 설명을 들으면서 인천공항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특히 4단계 확장이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미래 항공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주말 내내 자료를 찾아봤어요. 4단계 확장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6만 개에 달한다는 점, 항공정 비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점, 이 모든 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봤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 기술의 도입이었어요.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패스나 AI 기반 관제 시스템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제로 운영,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해봤어요. 이런 기술 혁신은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봤죠. 한편으로는 히드로 공항의 현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3할주로 건설은 15년 넘게 논란만 계속되고 있고 시설 현대화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의 허브공항 지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저는 제 분석을 발표했어요. 인천공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강한 어조로 시작한 제 발표는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수치로 뒷받침된 분석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나 봐요. 최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오피스에서도 제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시아의 항공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제 분석에 공감한다는 답변들을 받았죠. 특히 인천공항이 보여준 혁신 사례들이 다른 공항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거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 분석의 핵심은 3가지였어요. 첫째, 지리적 이점과 최첨단 인프라의 결합. 둘째,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 화물 처리 능력. 셋째, 지속적인 혁신과 과감한 투자. 이 3가지 요소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라고 결론 내렸죠. 요즘은 주변 동료들이 아시아 출장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저에게 조언을 구해요.
저는 항상 인천공항을 경유하라고 추천하죠. 직접 경험해보면 제 분석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거든요. 제 책상 한편에는 여전히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새삼 떠올리게 돼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곤 해요. 이미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한 공항이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분명한 건 제가 본 인천공항은 이미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이었어요. 제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고 금융인으로서도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을 보고 싶다면 인천으로 가보세요라고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내려 대설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여기가 스위스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에 수원의 한 시민이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된 가운데 한 외국인의 시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특파원 올리비아 쇼는 우연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죠. 서울의 사회문화를 취재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폭설을 만난 그녀의 눈에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특파원 올리비아 쇼입니다. 런던에서 나고 자란 제가 한국의 역사적인 폭설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바쁘고 분주한 또 하나의 아시아 대도시를 취재하러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답니다. 서울은 단순히 바쁘고 분주한 대도시가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는 걸요. 특히 이번 41cm가 넘는 폭설은 서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완벽한 계기가 되었어요. 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기능들,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답니다. 저는 BBC의 사회문화부에서 변화하는 현대인의 삶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해왔어요. 특히 최근에는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주목해왔죠. 영국에서도 1인 가구는 증가 추세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1인 가구라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1인 가구를 위한 인프라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형 주택 설계, 공유 주거 공간, 1인 가구를 위한 식품 포장, 안전 시스템까지. 마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편집장님께 한국 특집 기사를 제안했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신 것도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11월 2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날씨는 쾌청했어요. 서울의 가을은 영국보다 훨씬 건조하고 맑더라고요. 특히 강남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본 도시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수많은 원룸과 오피스텔,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젊은이들. 전형적인 1인 가구의 삶이 보이는 듯했죠. 다음 날인 26일은 성수동의 공유주택을 취재할 예정이었어요. 이곳은 청년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라고 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혼자 살면서도 공동체를 찾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죠. 하지만 26일 새벽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영국, 특히 런던의 겨울은 대부분 비와 안개가 주인공이에요. 1년 내내 흐린 날씨와 보슬비로 유명하죠. 우산은 필수품이지만 정작 눈은 너무나 낯선 손님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눈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더 거세져 갔어요. 작년 겨울 런던에서는 5cm의 눈 때문에 도시가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은 수백 편의 항공기를 결항했고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40분까지 늘어났었죠. 학교들은 일제히 휴교했고 마트에는 사재기 행렬이 줄을 이었어요. 26일 하루 종일 눈은 멈추지 않았고 27일에도 계속됐어요. 성수동 취재는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했죠. 대신 호텔 근처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어떻게 지내는지 취재하기로 했어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의 제설 작업이 궁금했거든요. 27일 저녁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직원분께 이런 폭설이 흔한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아니요,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이에요. 내일까지 계속 온대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기상청 발표를 확인해 보니 서울 관악구는 이미 41.2cm, 수원은 43cm의 눈이 쌓였다고 하더군요. 28일 아침까지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일 연속 이어지는 폭설. 런던이었다면 아마도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을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겠죠. 하지만 호텔 직원분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우리나라는 제설 작업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버스랑 지하철도 정상 운행될 거예요. 대중교통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곧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새벽부터 시작된 거대한 눈의 행진이 아침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어요. 호텔 12층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새하얀 눈이 아닌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거리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제설 작업에 한창이었어요. 호텔 앞대로는 밤새 치워놓은 듯 깨끗했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여전히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원룸촌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이었어요. 건물주로 보이는 분들이 앞다투어 눈을 치우고 계셨고 출근 준비를 마친 젊은이들도 삽을 들고 나와 거들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계획을 변경해 이 원룸촌의 풍경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폭설이 내렸다면 런던의 1인 가구들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을 텐데 서울의 1인 가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섰어요. 영하의 기온에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취재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원룸촌 골목을 걸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눈을 치우는 분들, 출근을 서두르는 청년들, 문을 열고 있는 편의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찼답니다. 편의점의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아마도 문을 닫았을 텐데 이곳의 편의점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빴거든요. 출근길에 아침을 사러 온 분들, 제설 작업을 하다 잠시 들른 분들로 가득했어요. 진열대는 전날 밤 미리 채워놓은 듯 빈틈이 없었고 따뜻한 음료와 도시락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골목 중간쯤에 위치한 공유 주방도 활기가 넘쳤어요. 이곳은 1인 가구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었는데 평소에는 각자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였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계속되었어요.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제설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모래와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었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이라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안전에 특히 신경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러시아워가 한창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듯 했죠. 전광판에는 눈으로 인한 열차 지연 안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 안내 방식이었답니다. 현재 눈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추가 열차를 긴급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출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이었다면 그저 서비스 지연이라는 간단한 안내만 있었을 텐데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어요. 지연 상황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책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승객들도 이런 상황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졌음에도 사람들은 차분히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플랫폼에서 만난 직장인분은 원래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오늘은 지하철로 바꿨어요. 지하철 앱으로 미리 확인하고 일찍 나왔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1인 가구들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출근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성수동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폭설로 인한 노선 우회 운행 안내가 떴는데 그 아래로 실시간 위치 정보와 예상 도착 시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날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었을 텐데 서울의 버스들은 조금 늦어도 묵묵히 달리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경사가 있는 도로는 피해서 우회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운행하고 계셨거든요. 버스 안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설차가 큰 도로를 지나고 골목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페 앞이었어요.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가게 앞은 물론 버스 정류장까지 눈을 치우고 있었답니다. 성수동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곳은 과거 공장지대였다가 지금은 젊은 1인 가구들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한 동네더군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카페와 공유 오피스로 변신해 있었고 좁은 골목마다 개성 있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지역의 커뮤니티 문화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아침이었지만 골목 곳곳에서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옛 공장을 개조한 공유주택 앞에서는 입주자들이 함께 나와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근처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1인 가구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인연을 만날 수 있죠. 한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는 청년의 말이 기억에 남네요. 실제로 이 동네의 1인 가구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들은 혼밥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1인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혼자 먹기 좋게 메뉴를 변형해주는 곳도 있었답니다. 눈이 많이 왔지만 오히려 식당가는 더 활기찼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점심은 밖에서 먹기 위해 나온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출근길에 쌓인 눈더미가 녹으면서 여기저기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구청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었답니다. 배수구를 청소하고 미끄러운 구간에 모래를 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유주택 한 곳에서는 입주자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빠서 잘 모이지 못하는데 이런 날은 다 같이 모여요. 폭설 덕분에 오히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죠. 관리인분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폭설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성수동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방에서는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고 있었고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눈이 와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활기,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성수동을 취재하면서 제가 알던 1인 가구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배려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폭설이 만들어준 이 특별한 하루가 오히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시민의식, 1인 가구를 배려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서울의 새로운 민낯이었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성수동을 떠나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전광판은 정확하게 작동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아침에 탔던 지하철 요금이 함께 정산되는 게 아니겠어요? 런던의 교통카드도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환승 시스템은 그 차원이 달랐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환승 통로마다 방향 안내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게다가 실내 지도 앱이 있어서 지하철역 안에서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발견한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수유실, 무료 휴대폰 충전기, 공공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비상용 휴대폰도 구비되어 있더군요. 혹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라는 영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들른 카페에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둔 채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 자리를 막기 위해 책이나 휴대폰을 놓아두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 여기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라는 카페 직원의 말에 더욱 놀랐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중에도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열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고 지하철 역사 사이사이에서도 통화가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열차 안의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 환승 정보, 심지어 버스 환승 정보까지 알려주고 있었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 상가가 거대한 쇼핑몰처럼 연결되어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편하게 지하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감동을 받았어요. 한 시민이 자신의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걸 발견하자 뒤에 있던 분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중에 다른 분에게 같은 도움을 주시면 돼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답니다. 이날 경험한 서울의 대중교통과 시민의식은 제가 알던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특히 폭설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과 질서는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여전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진짜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편리함과 신뢰 그리고 배려가 만들어낸 특별한 도시 문화였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취재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3일간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취재하러 왔다가 폭설이라는 뜻밖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처음 런던에서 이 취재를 준비할 때는 단순했어요. 왜 젊은이들이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가?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3일은 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어떻게 이들은 혼자 살면서도 이토록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로 말이에요. 가장 먼저 대중교통 시스템의 차이를 분석해 봤어요. 런던의 지하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는 기본이고 칸별 혼잡도 엘리베이터 위치, 환승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정보들이 폭설 속에서도 정확했다는 거예요. 수치로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 명확했어요. 런던 지하철의 실시간 정보 정확도는 평균 85% 수준인데 서울은 98%를 넘었어요. 버스는 그 차이가 더 컸죠. 런던은 기상 악화 시 실시간 정보의 정확도가 60%대로 떨어지는데 서울은 95% 이상을 유지했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어요. 런던의 교통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 가능한데 서울의 교통카드는 마치 맞는 카드 같았어요.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카페, 심지어 택시까지
그것도 모든 결제가 실시간으로 앱과 연동되어 있었죠. 제가 본 어떤 도시보다 진보된 시스템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문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늦은 밤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그저 포기해야 해요. 하지만 서울의 1인 가구들은 달랐죠. 새벽 3시에도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고 급한 생필품도 구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폭설이 내리는 한밤중에도 문을 열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인 가구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소포장된 식재료, 혼자서 먹기 좋은 크기의 도시락, 계절별 특별 상품까지. 런던의 마트는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으로 상품을 구성하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죠. 배달 문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놀라웠죠. 런던에서는 날씨가 좋아도 배달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인데 서울은 폭설 속에서도 예상 시간을 지켰어요. 게다가 음식뿐만 아니라 마트 상품, 약, 심지어 세탁 서비스까지 배달이 가능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교통, 쇼핑, 배달, 결제까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런던의 각종 도시 서비스들이 아직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안전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 골목길 CCTV, 스마트 가로등.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갖춰져 있었죠. 런던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서울처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늦은 밤 취재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안전하다고 느꼈답니다. 도시의 위기 대응 능력에서 서울과 런던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치로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욱 명확했답니다. 런던은 5cm의 눈만 와도 도시가 마비되는데 서울은 41cm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했어요. 제설 작업 속도부터가 달랐어요. 런던이 1cm의 눈을 치우는데 4시간이 걸리는 반면 서울은 17분이면 충분했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설 시스템의 체계성이었어요. 서울은 폭설 예보가 나오자마자 미리 제설제를 도로에 뿌리고 제설 차량의 배치까지 마쳤더군요. 반면 런던은 눈이 실제로 내린 후에야 대응을 시작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설 작업의 범위였어요. 런던은 주요 도로만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데 서울은 달랐답니다. 대로변은 물론이고 좁은 골목길, 심지어 인도까지 꼼꼼하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 앞과 가게 앞에 눈을 치우더군요. 제설 장비의 현대화도 눈에 띄었어요. 서울의 제설차들은 실시간으로 GPS 추적이 가능하고 각 구역별로 제설 현황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답니다. 시민들도 스마트폰 앱으로 제설차의 위치와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런던의 경우 아직도 수작업으로 제설 현황을 보고하는 실정이에요.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전달 방식도 달랐어요. 런던은 단순히 서비스 지연 정도의 안내만 하는데 반해 서울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답니다. 버스가 우회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경로를 안내하고 지하철 배차 간격이 늘어날 때도 정확한 대기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제설 작업의 효율성도 비교가 안 됐어요. 런던이 폭설 때 도로 한 구간을 제설하는데 평균 6시간이 걸리는 반면 서울은 1시간 반이면 충분했어요. 여기에는 장비의 차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체계적인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조였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제설 작업이 도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런던은 5cm의 눈이 오면 학교가 문을 닫고 상점들도 일찍 철시하는데 서울은 41cm의 폭설 속에서도 일상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출근길이 조금 늦어질 뿐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제설 작업의 비용 효율성도 주목할 만했어요. 런던은 연간 제설 예산의 80%를 장비 유지 비용으로 쓰는 반면 서울은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으로 그 비용을 30% 수준으로 줄였더군요. 결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제설이 가능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제설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위기관리 시스템,
시민의식,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이었답니다. 서울은 이번 폭설을 통해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것 같아요. 도시의 위기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은 눈이 오면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실시간으로 제설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제설 작업 체계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제설 취약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제설 담당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어요. 주요 도로는 시가, 이면도로는 구청이 담당하는 식으로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도로 관리도 체계적이었어요. 서울시는 강설 예보가 있으면 미리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 차량을 미리 배치해 두더군요. 특히 고갯길이나 경사로 같은 취약 지역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놀라웠어요. 각 가정과 상가에서는 자신의 집 앞과 가게 앞에 눈을 치우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제설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야간 제설 작업이 효율적이었어요. 서울시는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을 활용해 대대적인 제설 작업을 진행했어요. 덕분에 아침 출근 시간에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가 이용 가능한 상태였답니다. 특히 서울의 제설 작업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1단계로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노선이 있는 도로를 우선 제설하고 2단계로 보조 간선도로, 3단계로 이면도로와 골목길까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답니다. 제설 장비의 운영 방식도 달랐어요. 서울시는 대형 제설 차량부터 소형 제설기까지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도로 폭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투입하더군요. 좁은 골목길은 소형 제설기로, 큰 도로는 대형 제설 차량으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대중교통 연계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 주변과 버스 정류장 진입로의 제설이 특히 빨랐는데 이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버스 운전기사들도 제설 상황에 맞춰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운행하는 모습이 보였죠. 공공시설 관리도 체계적이었어요. 시청, 구청, 학교,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은 건물 관리인들이 수시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모래까지 뿌려두었답니다. 서울시의 제설 작업은 차도 보도 이면도로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와 고갯길, 지하철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치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본 바로는 주요 도로의 제설이 끝나자마자 작은 이면도로로 제설차들이 이동하더군요. 서울시 제설 장비도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제설 차량 500여 대와 소형 제설기 1,4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더군요. 좁은 골목길에는 작은 제설 차량이, 넓은 도로에는 큰 제설차가 들어가는 식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 장비를 투입했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 제설이었어요. 이번 폭설 때 시청역, 강남역 같은 주요 환승역 주변은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더군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폭설 때 실제로 목격한 서울시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적설량이 5cm 이상 되자 자동으로 비상 발령이 내려졌고 각 구청별로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죠. 서울시 전체 공무원 3만여 명이 제설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창밖을 보니 염화칼슘 살포기를 단 제설 차량들이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이번 폭설에 염화칼슘 8,000톤, 모래주머니 4,000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런던의 경우 이 정도 물량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설 취약지점 관리였어요. 서울시는 고갯길, 경사로, 응급의료시설 진입로 등 총 274개소를 특별관리지점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하더군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41cm가 넘는 폭설 속에서도 주요 도로의 통행은 크게 막히지 않았어요. 물론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런던과는 큰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공유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의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택은 단순히 공간만 나누는 수준인데 서울은 달랐답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 한 공유 주택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어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저녁을 해먹고 제설 작업을 함께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카페 문화는 또 어떻고요? 노트북과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는 실내의 문화, 혼자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1인석 배치,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까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였어요. 런던의 카페들이 여전히 단순한 커피숍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활기도 놀라웠어요. 런던은 저녁 9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지만 서울의 밤은 또 다른 시작이었죠. 편의점, 식당, 카페는 물론 헬스장, 미용실까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바일 뱅킹과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아직도 은행 업무를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더군요. 계좌 개설부터 대출, 투자까지. 1인 가구의 바쁜 일상을 고려한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서울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어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도시가 능동적으로 적응한 결과였죠.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하게. 이것이 서울이 보여준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답니다. BBC 기자로서 15년간 세계 각지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서울 경험은 특별했어요. 앞으로 런던의 도시 계획이나 위기 관리 시스템을 보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서울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도 서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서울은 재개 도시의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단순히 건물이 높고 길이 넓은 게 아닌 시민.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시스템과 그에 부응하는 시민의식이 진정한 도시의 발전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